만약에 제가 당신한테 가장 최첨단의 AI 프로덕션 스튜디오 설계도가 어디서 나왔을 것 같냐고 묻는다면요. 아마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보통은 뭐 실리콘밸리에 있는 거대 기술 기업의 개발자 회의나 아니면 1급 비밀 연구소 같은 곳을 떠올리시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 엄청난 설계도가 지금 당장 우리 동네 주민센터에 그것도 시니어 세대를 위한 교재 안에 인쇄되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와, 정말 상상도 못할 반전이네요. 네. 오늘 저희가 심층 탐구에서 집중적으로 파헤쳐 볼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사단법인 한국신장년진흥회에서 만든 AI 직무 역량 강화 교육 2.5단계 문서죠. 사실 이 교재의 존재 자체가 아주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상징하거든요. 수십 년 동안 컴퓨터나 스마트폰은 그냥 우리가 입력한 수치를 계산해 주거나 네, 아니면 글자를 예쁘게 정서해주는 정도였죠. 맞아요. 수동적인 계산기 혹은 뭐 고급 타자기 정도에 불과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교육 과정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기술의 장벽이라는 게 완전히 증발해버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당신의 책상 위에 있는 그 평범한 모니터가 이제는 말 한마디면 음악을 작곡하고 앱을 개발하고 프레젠테이션 영상을 쫙 뽑아내는 나만의 프로덕션 스튜디오가 된 겁니다. 코딩이나 화성학을 전혀 모르는 신장년층, 그러니까 시니어분들이 이걸 배우고 있다는 게 진짜 핵심적인 포인트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미션은 아주 명확해요. 도대체 이 스튜디오가 기술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볼 겁니다. 음악부터 앱 개발, 자료 시각화까지 다루는 거죠. 네. 그리고 이 거대한 시스템을 굴리는 데 드는 현실적인 비용 구조까지 그 메커니즘을 오늘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스튜디오에서 좀 감성을 자극하는 창작의 영역이죠. 음악 파트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 지금 듣고 계신 당신이 이 스튜디오에 막 출근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멋진 테마송을 하나 만들고 싶어요. 교재를 보니까 구글 제미나이의 리리아 모델하고 수노를 활용하는 5단계 과정이 나오더라고요. 네. 주제 결정부터 프롬프트 작성, 가사 설정, 생성, 그리고 수정까지 이어지는 아주 체계적인 워크플로우죠. 근데 사실 저도 수노에 들어가서 그냥 신나는 팝송 만들어줘 이렇게 단순하게 쳐본 적 있거든요. 해보셨군요. 결과가 어땠나요? 솔직히 결과물이 뭐랄까, 엘리베이터나 대형마트에서 나올 법한 너무 뻔하고 기계적인 음악이 나오더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내가 진짜 원하는 그 디테일한 느낌을 뽑아낼 수 있는 건가요? 그게 아주 전형적인 초기 시행착오를 겪으신 건데요. 여기서 우리가 AI가 언어를 소리로 번역하는 원리, 즉 데이터 메커니즘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데이터 메커니즘이요? AI가 예술가가 아니라는 뜻인가요? 정확합니다. 제미나이의 리디아나 수노 같은 도구들은 스스로 막 감정을 느끼는 천재 작곡가가 아니에요. 방대한 음원 데이터와 텍스트상을 학습한 통계적 모델일 뿐이죠. 통계적 모델. 그럼 제가 아까 신나는 팝송이라고 한 게 문제였던 거네요? 네. 그렇게 뭉뚱거려 입력하면 AI에게는 너무 넓은 범위의 수치적 가능성이 열려버리거든요. 결국 가장 안전하고 평균적인 데이터 값에 수렴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른바 마트에서 나오는 뻔한 음악이 되는 거군요. 그럼 어떻게 명령을 내려야 그 기계적인 느낌을 확 지울 수 있습니까? 그래서 교재에서 시니어분들에게 강력하게 주문하는 팁이 바로 시각적이고 상황적인 묘사입니다. 상황적인 요소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죠? 단순히 차분한 음악이라고 장르를 말하는 대신에요. 비 내리는 창밖을 보며 커피를 마시는 분위기. 이렇게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식이죠. 오, 되게 감성적이네요. 그렇게 쓰면 AI가 다르게 알아듣나요? 그럼요. 이렇게 입력하면 AI는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비, 커피, 창밖이라는 텍스트와 함께 태깅되었던 특정한 주파수 대역을 찾아냅니다. 텍스트를 주파수로 매핑하는 거군요. 맞아요. 예를 들어 로파이 비트 특유의 그 따뜻한 바이닐 노이즈 파형이나 BPM 70 이하의 부드러운 피아노 선율 주파수를 훨씬 더 뾰족하고 정확하게 끄집어내는 거죠. 와, 말로 그림을 아주 세밀하게 그리면 AI가 그걸 정확한 주파수와 악기 소리로 번역해낸다는 거네요. 이거 진짜 신기합니다. 의미론적인 상황 묘사가 결국 음향적 특징을 뾰족하게 만드는 열쇠인 셈이죠. 그런데 수노 파트를 보니까 단순히 묘사하는 걸 넘어서 아예 고개 뼈대를 사용자가 직접 조립하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커스텀 모드에서 메타 태그를 쓰라던데 이건 기술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 겁니까? 메타 태그. 그게 바로 창작의 통제권을 완전히 주게 해주는 핵심 기술입니다. 커스텀 모드 가사창에 대괄호를 치고
그 안에 고개 구조를 지시하는 태그를 넣는 거예요. 대괄호요?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죠? 영문 대괄호 안에 인트로, 벌스, 코러스 같은 기본적인 곡의 뼈대도 넣을 수 있고요. 심지어 가사 중간에 powerful male vocals, 즉 힘있는 남성 보컬이라든가 EDM에서 감정이 확 터지는 구간인 드업 같은 태그를 배치할 수도 있습니다. 잠깐만요. 가사 중간에 그런 기호를 넣으면 AI가 가사로 안 읽고 지시사항으로 알아듣는단 말인가요? 맞습니다. AI는 이 메타 태그를 일종의 트리거, 즉 방아쇠로 인식해요. 가사 텍스트를 쭉 읽어 내려가다가 기타 솔로라는 태그를 딱 만나는 순간 보컬을 멈추고 기타를 치기 시작하는군요. 네, 보컬 생성을 즉각 중단하고 내부 로직에서 기타 악기 데이터의 출력을 최대치로 확 끌어올리는 거죠. 와, 듣다 보니 이건 작곡이라기보다는 거의 오디오 감독이나 메인 프로듀서에 가까운데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게다가 수노에는 익스텐드, 즉 연장하기 기능도 있잖아요. 아, 그거요. 처음 생성된 1, 2분짜리 짧은 샘플을 들어보고 이 코러스 느낌 좋은데? 여기서부터 베이스 라인 좀 깔고 브릿지로 넘어가자. 이렇게 지시해서 3, 4분짜리 완곡으로 이어붙이는 기능 말이죠. 네, 과거에는 머릿속에 아무리 좋은 멜로디가 있어도 내가 악기를 다루지 못하면 표현할 길이 없었잖아요. 진짜 답답했죠. 콧노래로 부르는 게 전부였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작곡 능력이라는 것의 정의가 완전히 바뀌고 있는 겁니다. 화성학이나 코드 진행을 아는 것보다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킬 구조와 태그를 배열해서 AI라는 세션 연주자들을 지휘할 것인가, 이게 훨씬 중요해졌죠. 특정 가수 목소리 똑같이 베끼는 건 저작권 필터링 때문에 막혀 있다고 들었는데 결국 나만의 세밀한 프롬프트 설계 능력만 있다면 완전히 새로운 장르도 탄생시킬 수 있겠네요. 그럼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곧 작곡 능력이 되는 시점인 겁니다. 좋습니다. 자, 당신이 방금 배운 메타 태그랑 시각적 묘사를 총 동원해서 기가 막힌 테마송을 하나 뽑아냈다고 쳐볼게요. 그런데 노래만 달랑 있으면 뭐합니까? 이 노래를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서비스할 앱이나 플랫폼이 필요하잖아요. 여기서 보통 큰 벽에 부딪히죠. 맞아요. 보통은 2단계에서 다 좌절하죠. 수천만 원 들여서 외주 개발자를 고용하거나 아니면 몇 달 동안 파이썬이니 뭐니 하는 외계어 같은 코딩을 배워야 하니까요. 네, 그게 기존의 상식이었죠. 그런데 2025년 하반기에 공개된 구글의 오팔이라는 노코드 플랫폼이 이 교재에 아주 비중 있게 등장합니다. 여기서 바이브 코딩이라는 낯선 개념이 튀어나오거든요. 바이브 코딩, 그러니까 약간 느낌적인 느낌으로 코딩을 한다는 뜻인가요? 오, 이름은 꽤 감성적이죠. 그런데 그 이면에서 돌아가는 기술은 엄청나게 논리적이고 파괴적입니다. 전통적인 코딩은 인간이 기계의 언어에 맞춰서 논리 구조를 하나하나 타이핑하는 거였잖아요. 네. 괄호 하나, 쉼표 하나만 빠져도 에러 나면서 프로그램 전체가 멈춰버리잖아요. 진짜 스트레스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바이브 코딩은 인간의 일상적인 자연어, 그러니까 그냥 뭉뚱그려진 사용자의 의도, 바이브를 입력하면 AI가 그걸 해석하는 겁니다. 의도를 해석해서 알아서 코드로 바꿔준다는 건가요? 네, 이면에 필요한 논리 게이트나 API 호출 구조를 AI가 스스로 추론해서 코드로 변환해버리는 기술이에요. 한마디로 코딩 지식이 1도 없어도 작동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든다는 뜻입니다. 원리는 대충 알겠는데 아직 확 와닿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58 화면 띄워놓고 야, 우리 동네 어르신들이 볼만한 뉴스 요약 앱 좀 만들어봐. 이렇게 말로만 하면 화면이랑 기능이 알아서 뚝딱 조립되어 나온다는 건가요? 제가 키보드로 타이핑하는 건 하나도 없고요.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당신이 대형 레스토랑의 총괄 셰프가 되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오, 셰프요. 셰프는 칼 들고 직접 양파를 썰거나 불판에서 고기를 굽지 않습니다. 오늘은 봄철 느낌 나는 상큼한 샐러드에 유자 드레싱 얹어서 에피타이저로 내자. 이렇게 레시피, 즉 바이브만 지시하죠. 아, 그러면 주방에 있는 수많은 요리사들이 알아서 재료 다듬고 불 조절해서 요리를 완성해 오는 거군요. 맞습니다. 오팔의 시각적 워크플로우 인증키가 바로 이 거대한 주방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와, 이거 완전 디지털 레고 블럭 놀이 같네요. 저는 그냥 셰프처럼 여기엔 카메라 블럭 놓고 저기엔 요약 블럭 놔줘 라고 말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주방 안에서 요리사들은 어떻게 움직이나요? 교재 보니까 뭐 노드라는 걸로 점과 선을 연결한다고 하던데 네, 화면에 나타나는 그 동그란 노드들이 바로 주방의 요리사들, 즉 각각의 기능 블럭입니다. 사용자가 자연어로 프롬프트를 치면 오팔이 그 의도를 분석해서
입력 블록, 데이터 처리 블록, 출력 블록을 스스로 쫙 구성해요. 알아서 블록들을 배치해 주는군요. 여기서 진짜 압도적인 부분은 단순히 텍스트만 처리하는 게 아니라 멀티모달 기능들을 이 노드에 연결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잠깐만요. 멀티모달이요? 이 단어 조금만 더 쉽게 풀어주시죠. 멀티모달이란 텍스트, 이미지, 소리, 영상 같은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동시에 섞어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아, 그러니까 글자 말고 사진이나 영상도 한 번에 다룬다는 거군요. 네, 오팔에서는 골뱅이 기호 딱 하나만 치면 구글 검색, 지도, 날씨 같은 도구는 물론이고요. 제미나이, 이미지 그리는 이마젠, 영상 만드는 배오, 심지어 아까 말한 음악 만드는 리리아까지 마음대로 연결할 수 있어요. 와, 레고 블록 끼우듯이 그 거대한 AI들을 그냥 턱턱 갖다 붙인다고요? 맞아요. 사용자는 그냥 사용자가 텍스트 입력하면 제미나이가 요약하고 이마젠이 관련 이미지 그려서 화면에 보여줘. 이렇게 선만 쭉 연결하면 끝납니다. 그 사이에 복잡한 통신 로직은 오팔이 알아서 다 처리하거든요. 대박이네요. 그러니까 교재에 나온 그 실습 예제들이 이제야 딱 이해가 갑니다. 뉴스 기사 UR을 넣으면 신장연층 눈높이에 맞게 요약하고 퀴즈 3개 내주는 앱 이런 거요. 네. 그리고 장롱 속에 있는 오래된 상장 사진 찍어 올리면 훼손 상태 분석해서 보건 가이드 알려주는 앱도 있었죠. 맞아요. 그런 게 전부 다 기능 블럭들을 그냥 엮어서 만든 거였군요. 근데 이거 다 만들고 나면 배포는 어떻게 해요? 앱스토어에 올려서 구글이나 애플 심사 통과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 복잡하고 오래 걸리는 심사 과정마저 아예 없애버렸어요. 진짜요? 그럼 어떻게 사람들이 제 앱을 쓰죠? 앱이 딱 완성되면 화면 우측 상단에 쉐어, 즉 공유 버튼이 있거든요. 그거 누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고유한 웹 URL 링크가 하나 딱 생성되는데 이걸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지인들한테 보내면 끝이에요. 와, 링크 누른 사람은 뭐 설치할 필요도 없고요? 전혀 없습니다. 그냥 본인 스마트폰 브라우저에서 곧바로 그 앱이 실행됩니다. 이거야말로 진짜 엄청난 기술의 문주화 아닙니까? 코딩 지식이랑 자본이라는 거대한 진입 장벽이 그냥 완전히 해체된 거잖아요. 아주 예리한 통찰입니다. 지금까지는 아무리 세상을 바꿀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있어도 코딩 배울 시간이나 개발자 고용할 돈이 없으면 그냥 머릿속에만 담아둬야 했잖아요. 자본과 기술의 불균형이 결국 창작의 불균형을 낳았던 겁니다. 맞아요. 돈 없으면 못 만들었죠. 하지만 바이브 코딩 시대에는 이 공식이 완전히 깨집니다. 파이썬 문법 달달 외우는 건 더 이상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건 뭘까요? 이제 진짜 중요한 건 우리 일상에서 혹은 내 이웃에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콕 집어내는 문제 인식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걸 해결하려는 기획력이죠. 아, 상장 보건 앱이나 시니어 뉴스 요약 앱처럼요. 특정 타겟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기획력, 그 자체가 새로운 시대 코딩 실력이 된 거군요. 정확합니다. 자, 그럼 스토리를 계속 이어가 보죠. 지금 당신은 수노를 통해서 끝내주는 테마송을 만들었고 오팔의 바이브 코딩으로 유용한 앱까지 만들어서 쫙 배포했습니다. 이제 이 멋진 성과를 동네 주민센터 커뮤니티나 투자자들한테 브리핑해야 할 순간이 왔어요. 발표 자료 만들어야겠네요. 네, 보통 이럴 때 우리 파워포인트 켜놓고 텍스트 채워넣느라 밤새우잖아요. 근데 이 끔찍한 막노동을 해결해줄 도구로 교재에서는 구글의 노트북 LM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노트북 LM은 진짜 궁극의 소화기관 같은 도구죠. 당신이 수집한 방대한 데이터, 수백 쪽짜리 PDF 문서나 유튜브 링크, 팟캐스트 음원 등을 통째로 집어넣으면 완전히 새로운 포맷으로 탈바꿈 시켜주거든요. 아, 최근에 업데이트된 스튜디오 기능 말씀하시는 거죠? 네, 동영상 개요부터 슬라이드 문서, 인포그래픽, 심지어 2명의 AI 화자가 그 자료를 바탕으로 막 대화를 나누는 오디오 요약본까지 자동으로 쫙 뽑아줍니다. 교재 보니까 아주 디테일한 꿀팁도 있더라고요. 동영상 개요 생성할 때 스튜디오 설정에서 뒷부분에 산과 컬러가 있는 옵션을 선택하면 아주 멋진 결과물이 나온다고 딱 적혀 있었어요. 네, 되게 실무적인 팁이죠. 이런 구체적인 시각 효과 옵션까지 시니어분들 교재에 있다는 게 참 재밌습니다. 근데 전문가님, 제가 여기서 약간 딴질 하나 걸어볼게요. 네, 어떤 부분이죠? AI가 만들어주는 인포그래픽이나 이미지 다 좋은데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잖아요. 혹시 글씨 깨지는 현상 말씀이신가요? 맞아요. 특히 한글을 이미지 안에 써넣을 때 외계어처럼 폰트가 뭉개지거나 이상한 오타가 나는 환각 현상. 이게 꽤 자주 생기거든요. 발표 자료에 그런 오타 있으면 신뢰도가 완전 뚝 떨어지잖아요. 이럴 땐 어떻게 해요?
제가 포토샵 켜서 지우고 새로 써야 합니까? 예전에는 다들 그렇게 인간이 뒤치다꺼리를 했었죠. 그런데 이 교재가 제시하는 오류 해결 워크플로우를 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포토샵을 켤 필요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고치죠? 노트북 LM이 만든 인포그래픽에 한글 오류가 났잖아요. 그럼 그 이미지를 그대로 구글 제미나이 대화창에 업로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프롬프트를 치라고 안내해요. 이 이미지 우측 상단에 있는 문장의 글씨를 결과 보고서로 수정해줘. 그리고 배경이나 다른 건 단 1픽셀도 건드리지 마. 잠깐만요. 그러니까 노트북 LM이라는 AI가 일하다가 실수한 거를 제가 고치는 게 아니라 제미나이라는 다른 AI한테 던져주고 야, 저 친구가 오타냈으니까 네가 좀 고쳐와. 이렇게 시킨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AI가 다른 AI의 작업물을 검수하고 직접 유지보수하는 구조인 거죠. 와, 이건 진짜 머리가 띵해지는 통찰인데요. 단순히 도구 하나를 잘 쓰는 수준을 넘어섰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 AI들을 막 부서별 담당자처럼 앉혀놓고 얘네들끼리 서로의 결함을 보완하게 만드는 거대한 생태계를 굴리는 거잖아요. 아주 정확하게 짚으셨습니다. 이 교재가 시니어 청취자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이제 단일 AI 도구 하나만 죽어라 파고드는 시대는 지났거든요. 그럼 여러 개를 엮어 쓰는 게 중요하다는 뜻인가요? 네, 여러 AI 도구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걸 체인처럼 엮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멀티 AI 워크플로우 설계 능력이 앞으로의 핵심 경쟁력입니다. 중간에 에러가 났을 때 어떤 AI를 투입해서 병목을 해결할 것인가, 이게 중간 관리자로서 인간이 가져야 할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역량인 거죠. 대단하네요. 자, 음악 만들었죠. 앱 개발했죠. 시각자를 생성해 AI들끼리의 협업 생태계 관리까지 스튜디오가 제공하는 엄청난 능력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가장 현실적이고 뼈아픈 질문을 좀 던져야 할 시간입니다. 올 것이 왔군요.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요. 당신의 말 한마디로 방대한 텍스트를 분석하고 멀티모달 로드를 엮고 영상이랑 음악을 렌더링하는 이 엄청난 연산. 구글이 자선단체도 아니고 이걸 무한정 무료로 줄 리가 없습니다. 이 권력을 누리는 대가, 청구서에는 얼마가 적혀 있습니까? 피할 수 없는 현실이죠. 이 막강한 스튜디오를 임대했으니 당연히 월세를 내야 합니다. 교재 마지막 섹션에 구글 제미나이의 3가지 유료 구독 플랜이 딱 명시되어 있거든요. 제가 부가세 포함 가격으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먼저 가장 기본인 AI 플러스는 월 11,000원입니다. 여기엔 제미나이 3 프로 모델을 어느 정도 쓸 수 있고 이미지 생성 기능에 200GB 용량이 주어지네요. 네, 가볍게 쓰기 좋죠. 그 다음이 AI 프로입니다. 월 29,000원이고요. 최신 모델 최우선 접속 권한, 구글 독스나 지메일 연동, 그리고 2TB의 넉넉한 용량입니다. 여기까지는 뭐 요즘 넷플릭스나 유튜브 프리미엄 같은 거 여러 개 구독하는 거랑 비슷한 수준이잖아요. 그렇죠. 내 생산성을 비역적으로 높여준다면 29,000원은 충분히 납득할 만한 가격입니다. 근데 제가 교재를 보다가 진짜 제 눈을 의심한 숫자가 하나 있어요. 마지막 플랜인 AI 얼트라. 이거 월 구독료가 무려 36만 원입니다. 1년도 아니고 한 달에요. 놀라실 만한 숫자죠. 전문가님, 제가 진짜 상식적인 질문 하나 할게요. 우리는 지금 이 교재가 신장년층, 은퇴한 시니어들을 위한 기술 민주화의 상징이라고 실컷 칭찬했잖아요. 근데 한 달에 36만 원이라뇨. 평범한 은퇴자가 단지 취미나 호기심으로 이 거액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 요금제는 도대체 뭡니까? 당연히 그런 반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일상생활 편의를 구하거나 취미로 앱 만드시는 시니어분들이라면 이 36만 원짜리 얼트라 플랜은 전혀 아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누가 쓰는 거죠? 이 요금제의 존재 이유를 이해하시려면요. 이게 똑똑한 개인용 비서의 가격이 아니라 통째로 빌려 쓰는 기업용 프로덕션 인프라의 가격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기업용이요? 네, 얼트라 플랜 혜택을 한번 보세요. 첫째, 스토리지가 무려 30TB입니다. 개인이 평생 사진이랑 영상 찍어 올려도 채우기 힘든 거대한 데이터댐이에요. 둘째로 최고 성능 AI 모델을 무제한에 가깝게 쓰면서 아까 말씀드린 영상 생성기, 배어를 통한 고품질 동영상 제작이 가능해집니다. 게다가 상업용 프로젝트 굴릴 수 있는 막대한 전문가용 AI 크레딧도 주어지고요. 아, 애초에 타겟 자체가 일반 대중이나 취미용이 아니었군요. 맞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도구들을 써서 본격적으로 1인 미디어 기업을 차린다고 가정해보세요. 영상도 만들고 앱도 만들고 하는 거요? 네, 고품질 영상 제작하고
고객 데이터 관리할 서버 구축하고 음악이랑 앱 외주로 개발하려면 물리적인 사무실 공간, 고성능 컴퓨터, 그리고 최소 서너 명의 전문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아유, 그러면 한 달에 수백, 수천만 원의 인건비랑 임대료가 고정비로 그냥 훅 날아가죠.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월 36만 원을 내고 얼트라 플랜을 쓰면 구글의 최첨단 데이터 센터랑 수백만 시간 학습된 AI 전문가 그룹을 당신의 컴퓨터 안에 24시간 내내 상주시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와, 듣고 보니 관점이 완전히 뒤집히네요. 단순한 소비자로서는 36만 원이 미친 듯이 비싸지만 비즈니스를 굴리려는 사장님 입장에선 말도 안 되게 저렴한 가상 오피스 임대료이자 인건비였던 거군요. 네, 막대한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는 거죠. 결국 누구나 아이디어랑 의지만 있다면 월 36만 원으로 글로벌 기업 수준의 무기를 손에 쥘 수 있다는 엄청난 자본주의적 현실이기도 하네요. 맞습니다. 자, 어느덧 오늘 준비한 여정의 끝자락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정말 밀도 높은 시간이었어요. 당신은 시각적인 묘사와 메타 태그를 통해 수노와 제미나이로 감성적인 음악을 뽑아냈고요. 네, 멋진 곡을 만드셨죠. 코딩 한 줄 없이 바이브 코딩으로 일상생활에 유용한 앱을 뚝딱 만들어 배포했습니다. 게다가 노트북 LM을 통해 자료를 시각화하고 오류가 생기면 제미나이를 불러다 고치게 하는 기가 막힌 멀티 워크플로우까지 확인했어요. 네, AI들끼리 협업하는 구조까지 완벽히 마스터하신 겁니다. 오늘 이 얘기를 관통하는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요. 이 모든 하이테크 기술이 실리콘밸리 엘리트들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동네 주민센터 시니어 교육교재에 버젓이 담겨 있다는 거죠. 기술적 장벽은 이미 산산조각 났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맞아요. 지금 이걸 듣고 계신 당신도 당장 브라우저를 열고 머릿속에만 맴돌던 그 아이디어를 실물로 구현해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아이디어를 어떻게 기술적으로 구현할까 고민하는 데 시간을 다 썼잖아요. 하지만 이제 도구의 사용법 자체는 전혀 진입장벽이 되지 않는 완벽한 대중화 시대가 온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전문가님, 제가 이 완벽한 스튜디오의 문을 닫기 전에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아주 근본적이고 철학적인 질문이 하나 있어요. 어떤 질문이죠? 코딩 문법도 작곡의 화성학도 심지어 영상 편집이나 오타를 수정하는 그 귀찮은 작업마저 AI가 우리 대신 다 실행해주는 시대잖아요. 그렇다면 기술적 숙련도가 의미를 잃어버린 이 시대에 결국 인간에게 남은 진짜 능력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이 자료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무거운 화두일 겁니다. 저는 그게 바로 취향이라고 봅니다. 수많은 데이터의 바닷속에서 어떤 느낌이 우리 이웃의 마음을 움직일지 골라내는 탁월한 안목, 즉 당신의 취향 말입니다. 맞아요. 무언가를 만들기 전에 이것이 세상에 왜 존재해야 하는가를 먼저 묻는 기획력 자체가 가장 값비싼 기술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거대한 AI 뇌에게 날카롭고 남다르게 질문을 던지는 능력요. 우리가 처음 컴퓨터를 똑똑한 계산기라고 불렀을 때와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제 당신 앞에는 최상급 장비들이 완벽하게 세팅된 거대한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네. AI 직원들은 모든 준비를 마치고 당신의 입술만 바라보며 첫마디를 기다리고 있죠. 오늘 당신이 가진 고유한 지식과 취향으로 이 거대한 스튜디오에 어떤 첫 질문을 던지시겠습니까? 이 도발적인 질문을 당신의 마음속에 남겨두며 오늘의 심층 탐구는 여기서 우아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